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광노현입니다. 아주 보람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경 이사장님 여는 말씀 또 추미애 의원님 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책으로 보던 데이비드 페럴 교수, 헬렌 랜모 교수, 민주샹 교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든 캠벨 전 BC주 수상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정말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고 봅니다. 이 선거법 개정 작업을 추첨시민의회에 맡겨야겠다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해서 21세기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허리 통증으로 장시간 비행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축하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또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시민의회 연구자들 또 지지자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시민의회법 제정을 추진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특히 오늘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신 추미애 의원님께 건 기대가 굉장히 크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입법 추진의 깃발을 높이 든 가칭 시민의회법의 핵심은 지금처럼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국이 주도해서 공론조사나 시민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민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동의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공론조사와 시민의회를 시민의 권리로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선출의회는 시장이 실패하듯 국가가 실패하듯 선출의회도 실패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극단적인 정쟁이, 국민 정서가, 정경 유착이, 이해 충돌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막던가 올바른 해법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때 주권자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출의회가 개헌 독점권, 입법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선출의회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받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막상 시민은 몇 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대선에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인 권한이 청원자, 시위자 그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선거권 행사하는 거 외에는 말이죠. 사실 선거권 행사로 치면 우리는 이미 루소가 말하는 식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이 상태를 깰 수 있는 유력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시민의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민의회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굳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아주 중대한 시민 대표기구였죠. 1년 임기에 500인 추첨시민의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2004년 아까 보신 고든 캠벨의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시민의회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좀 막연할 때가 많죠. 사실 시민의회에는 매니아층이 많아요. 굉장히 한 것처럼 그려지기도 해요. 맥시멈으로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쇄신하는 데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의회의 상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 경우에 헌법의 권력구조가 다 변화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적 상상력을 요구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시민의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선출의회의 실패의 순간들이 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시민의회가 확실하게 유용하다. 돌파해야 된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시민의회가 뭐냐? 핵심 운영 원칙을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국민을 대신할 국민 축소판, 미니 공중을 구성하는 겁니다. 보통 150명 안팎이에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150명 안팎으로 하죠. 또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면대면 접촉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려면 한 150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대개 150명 안팎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50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약간 낯간지러운 일이고요. 시민의회라고 붙이기에는. 자, 이거 국민의 축소판이어야 되니까 성별, 남녀가 반반이어야겠죠.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인구 구성을 대표해야 됩니다. 지역,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보태서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최소한도 정확하게 반영돼야 될 겁니다. 고관여층만 한다고요? 그러겠죠. 투표조차 기권하는 사람이 30에서 50%입니다. 그런데 주말을 몇 번씩 희생해서 공적사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공적사안에 나올 시민이 몇이나 있겠어요. 당연히 고관여층이겠죠. 고관심층이고.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물론 원인과 대책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이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을 우리 인구 구성 비율대로 이 미니 공중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 공중에 상이한 전문가 집단을 붙여서 학습과 토론, 수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당연히 학습 수기 시간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차례 공론조사를 정부와 의회가 발주해서 주도해서 했는데 30시간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30시간 학습 수기 결과로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밴쿠버 시민의회는요,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BC주에 좋은지를 놓고 200시간이 넘는 학습 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걸쳐서. 그 정도쯤 돼야 국민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추첨으로 뽑힌 일반 시민들이 준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민의회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획득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면 2대 1이 형성되는 거죠. 찬반이. 3분의 1 이상, 67% 이상, 나아가서 75% 이상 높을수록 좋겠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된 권고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실제로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시민의회가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영국 최종 보고서에 보면요, 시민의회가 정말로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85%에서 90% 정도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죠.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선출후에는 안 하죠. 개헌이 필요할 때 개헌을 몇십 년째 안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한번. 그 시민회의가 별거 아니네. 대수 아니네. 아니, 국민이 5천만이고 유권자가 4,400만인데 고작 150명 공부시켜서 의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거기서 나올 권고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400만을 모아서 토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4,400만을 빼닮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빼닮은 미니공중 국민의 축소판, 미니국민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50시간에서 막 200시간까지 사안의 복잡성과 경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서 수기를 했다고 쳐봐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전문가 집단인데 반드시 이런 중대한 공적 사안은 논쟁적이지 않습니까? 정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붙어야죠. 이 미니 국민을 대상으로 최선의 주장과 논거를 대야 되겠죠. 훈수 구단 아닙니까?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한 50시간, 100시간 공부와 수기가 진행될수록 준전문가가 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고든 캠블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중대 사안들을 충분히 결정할 역량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수기 시간이 충분할수록, 적정할수록 그렇게 되겠죠. 자, 그 경우에 국민 축소판 미니공중이 수기한 결과는 바로 국민 전체가 수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회가 규모는 작은데 국민을 빼닮았기 때문에 그 수기는 바로 국민에 의한 수기이고 그 결정은 국민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 권고, 국민에 의한 권고죠. 이걸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행정부겠죠. 또 국회나 광역의회, 지역의회겠죠. 기초의회겠죠. 또 그 지자체장들이겠죠. 여기서 과연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구속력이 없으면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가 거부당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민의회 결정에 구속력을 주려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회가 개헌권과 입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헌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개헌 이전에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회법 제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민의회의 매료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누구든지 듣고 나면 거부할 수 없는 초강력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시민의회 방식은 국민 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시민의회 방식은 첫째로 여론조사의 즉흥성이나 통념성에서 자유롭습니다. 선출의회의 진영 논리, 당리 당략, 그리고 선출 의원의 재선 욕망, 부패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일반 시민들 아닙니까? 국민투표의 단일 원포인트 요건, 국민투표 적합성 요건, 찬반 대립 갈등과 후유증에서 자유롭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조 엘리트주의와 사건성에서 자유롭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그룹 사고, 이론 편향에서 자유롭습니다. 활동가 집단의 이상주의나 운동 논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추첨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시민의회에 단발성으로 사안별로 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선거와 정당의 매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탈정치적인 게 아니냐 비난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와 정당으로 구성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한다면 시민의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국민투표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국민 발안, 국민 거부, 국민 소환 등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면서 주권자가 직접 대표자만 뽑는 걸로는 안 되겠다. 직접 중대한 정책 사안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는 101가지 이유로 한계에 도달해 있고 실패하는 지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서 그러느냐? 4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치권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란만 무성하고 나터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주고받고 실제로는 전혀 아무 일도 안 하는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1년 반, 2년이 지났는데도 의안 심의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법안 심의에. 이런 사안 숱합니다. 중대할수록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격렬한 윤리적 도덕적 논쟁을 수반하는 민감한 정책 사안들 있죠. 가치 딜레마들. 이런 사안 주로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도덕적 최고 진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엘리트적 수기기구의 아주 표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반 시민적, 민중적 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그 방식으로만 돌파구를 내야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권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한사코 외면하는 중대 정책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 시간이 없네요. 너무 많은데. 뭐 30대 재벌의 편법 상속 같은 거라든가 대미 종속성을 전 분야, 국정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극복할지 이런 것들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심지어 기후위기조차도 그런데 뭐 할 말이 다 없죠. 네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치권이 당사자성을 갖는 헌법과 정치관계법 사안들입니다. 법의 중요 사안들. 이건 전부 다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 의원, 국회의원이 본인의 재선 가능성, 자기 소속 정당의 집권 가능성,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권자를 대표하는 모자도 하나 썼지만 본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모자도 하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고든 캠블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도대체 대표자를 주인과 대표자 중에 누가 선출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게 쥐약입니다. 독약입니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건드린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대표자를 대표자가 뽑는 게 맞아? 대표자 월급을, 보수를, 특전을 대표자가 정하는 게 맞아? 틀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입법 전략으로 갑시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시민의회가 아까 4가지 경우에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4번째 경우는 꼭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고든 캠블의 2004년도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거법 개정, 대표자가 본인 선출 방식을 정하는 게 옳아? 대표자가 본인 선출 구죠. 지역구를 획정하는 게 옳아? 대표자가 본인 보수를 정하는 게 옳아?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4,400만 유권자의 공통 질문이 되어야죠.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헌법도 마찬가지잖아.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권력 구조를 정하는데요. 그 권력 구조의 중심에 의회가 있습니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는 거는요. 주권자와 의회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이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늘려야죠. 자,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관계에서 우리는 의회 쪽을 편들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 온 국민이 대통령 권력을 편들어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력을 향해서 갈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와 사법부의 관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가장 나쁜 특권은 주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특권이 뭐냐? 국회의원의 셀프 입법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할 때,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자기가 확정할 때,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자금 한도를 얼마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를 정할 때 이 사람들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 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 대리하는 겁니다. 남들, 일반 시민, 우리는 전혀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대리를 못합니다. 국회의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자기 대리 특권, 셀프 입법 특권, 이로부터 숱한 파생 특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정치관계법을 샅샅이 보면 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권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관점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대리비용이자 대리인들의 전횡이죠. 자, 이제 마쳐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발제의 제목을, 기조 강연의 제목을 시민의회 왜 지금인가라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죠. 지난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개혁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바꾼 지는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제도 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으뜸 개헌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요구하는 대형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비토크라스에 빠져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개헌과 정치개혁 해야 될 때입니다. 시민의회가 적격입니다. 이걸 시민의 권리로 가져오자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취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순혈 대의민주주의, 우리 헌법의 순혈 대의민주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되 직접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로 보강된 호남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호남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다색민주주의이자 일반 시민의 권력이 강화된 시민주권이 대의 권력을 확실하게 견인하고 통제하는 시민주권 우위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길에 시민의회가 우리가 함께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자우를 토하는 명강연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마 세계 시민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강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